아주 먼 옛날 조선의 수도 한양, 개동이라 불리는 유서 깊은 동네에 이선준이라는 젊은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뼈대 있는 가문의 3대 독자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토지와 재산 덕분에 그는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거부였지만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과 과보호 속에서 자라 세상 물정이라곤 전혀 몰랐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비단 옷을 차려입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름을 하거나 값비싼 기방을 드나드는 것뿐이었습니다. 혼인한 지 3년이 넘도록 아내 박지혜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질 생각도 없이 그는 그저 하루하루를 유흥으로 탕진하고 있었지요. 서방님, 오늘 밤도 또 밖으로 나가시려나 봅니다. 부디 오늘은 일찍 들어오셔요. 어머님께서도 서방님이 매일 밤늦게 들어오시는 것을 무척이나 걱정하십니다. 대체 언제쯤이면 손주를 안겨줄 것이냐며 한숨을 쉬시는데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내 지혜는 현명하고 단아한 여인이었지만 남편의 방탕한 생활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인.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시오. 내 어젯밤 꿈에 하얀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것을 보았소. 이는 분명 큰 재물이 들어올 길몽이 아니겠소. 이런 상서로운 꿈을 꾸고도 어찌 사내대장부가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 있겠는가. 어머니께는 부인이 잘 좀 말씀드려 주시오. 아이고, 서방님. 알겠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시고 너무 늦지는 마셔요. 선준이 아내와 부모님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치와 방탕을 멈추지 않던 어느 날 연로하신 그의 부모님께서 갑작스러운 병으로 나란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은 잠시뿐이었습니다. 탈상을 마치자마자 선준을 말릴 어른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욱 곱게 풀린 망아지처럼 방탕한 생활에 깊이 빠져들었지요. 이제 그는 한양의 이름난 기방이란 기방은 모두 출입하며 물쓰듯 돈을 썼고 그 많던 집안의 재산은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아내 지혜가 외출하려는 선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방님,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더는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아이고, 부인.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이 바쁜 사람 길을 막는 것이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 있는지 뻔히 알면서. 서방님, 그동안은 부모님 상을 치르신 슬픔을 달래시느라 그러려니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자중하셔야 할 때입니다. 집안에 천만금을 쌓아두었다 한들 매일같이 술과 노름으로 탕진해버리니 어찌 그 재산이 온전히 나만 하겠습니까? 제발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주십시오. 뭐라?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모는 겐가? 정신을 차리라니,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요. 선준이 어이없다는 듯이 되받아치자 지혜는 더욱 애타는 심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내대장부로 태어나셨으니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어 과거 시험이라도 준비하시든가, 정글 공부가 싫으시다면 남은 재산으로 농토를 더 사서 가산을 불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 정말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면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제발 저와 이 가문을 생각해 주십시오. 부인. 우리 마을의 김서방을 보시오. 평생 술 한 잔 입에 대지 않고 살았지만 결국 가난을 면치 못했고, 노름이 뭔지도 몰랐던 최서방은 결국 병으로 일찍 죽지 않았소. 사람은 다 제각기 타고난 팔자가 있는 법이요. 내 팔자는 원래 이리 풍족하게 사는 것이란 말이요. 아무리 타고난 팔자가 좋다 한들 그것도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주색 잡기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사람치고 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누가 망한다고 그러는가? 옛날 시선 이태백도 술을 달고 살았지만 한림학사를 지냈고 일세의 풍류객이었던 그 누구도 나중에는 높은 벼슬에 올랐다지 않소. 지금은 내가 이리 놀고 지내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큰 인물이 되어 이름을 날릴 것이니 부인은 그저 가만히 구경이나 하며 떡고물이나 받아먹을 준비나 하시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선주는 아내를 뒤로하고 밖으로 성큼성큼 나가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지혜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방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선주는 그렇게 아내의 충고를 무시하고 끝없는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고 마침내 집안의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모조리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넘쳐나던 고가는 어느새 바닥을 드러냈고 심지어는 소장농들에게 줄 품삯사져 밀리게 되었습니다. 나리, 저희가 아직 품삯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체 언제쯤 주실 작정이십니까? 선대 어르신께서 살아계실 적에는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저희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할 몸이 아닙니까? 소장농들의 성난 외침에 선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아내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지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지금 잠시 돈이 들어올 곳이 막혀 일이 되었습니다. 며칠 내로 일이 해결되는 대로 품삯을 마련하여 꼭 드릴 터이니 부디 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허참. 마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일단은 돌아가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제발 기한을 좀 지켜주십시오. 소장농들은 혀를 차며 돌아갔고 지혜는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방으로 돌아와 먼저 몸을 숨긴 선준을 바라보며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고가는 텅 비었고 서방님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으니 이 집안의 명운도 여기까지인 듯합니다. 저는 제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선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놀라 펄쩍 뛰며 아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부인. 그게 무슨 소리여? 내가 다 잘못했어. 부디 노여움을 푸시오. 당신 말대로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뒤 허전한 마음을 그저 돈을 쓰며 풀었던 것 같소. 내 앞으로 집안의 모든 일을 당신에게 맡길 터이니 제발 떠나지만 말아주시오. 서방님, 이제 와서 제가 살림을 맡는다 한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으니 어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맞소. 당신 말이 다 맞소. 그러니 내가 앞으로는 당신이 주는 용돈만 받고 절대로 가산에는 손대지 않겠소. 기방과 노름판은 2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으리다. 만약 이 약조를 어길 시에는 당신이 나를 관하에 고발해도 좋다는 각서까지 써줄 테니 제발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주시오. 당신마저 나를 떠나면 나는 어찌 살란 말이오. 남편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절실함과 두려움에 지혜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서방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바라신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디 저를 실망시키지 마시고 약속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고맙소, 부인. 정말 고맙소. 말이 나온 김에 지금 당장 각서를 써주겠소. 잠시만 기다리시오. 선주는 그 자리에서 붓을 들어 각서를 썼고 지혜는 그것을 받아 장롱 깊숙한 곳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혜는 팔을 걷어붙이고 집안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돈을 빌려 소장농들의 밀린 품삯을 주고 비어있는 방은 새를 놓았으며 자신 역시 밤낮으로 삭바느질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그녀의 피나는 노력 덕분에 집안 형편은 예전처럼 다시 풍족해졌습니다. 다시 맛있는 음식과 좋은 술을 즐기게 된 선준. 사람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한 것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자 그의 마음속에는 다시 교만한 마음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혼잣말로, 젠장,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앞에 둔들 무슨 소용인가. 각서 때문에 기방에도 못 가고 친구들과 투전 한판 벌일 수도 없으니 매일같이 기둥서방처럼 집에 갇혀 있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그러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교활한 생각이 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잣말로, 가만히 있자.
각서에 따르면 우리 집 가산에 손을 대지 않는다고 했지? 그렇다면 우리 집 재산이 아닌 다른 돈을 쓰면 되는 것이 아닌가? 다음 날 선주는 집과 논밭을 담보로 호조에서 2,000냥이라는 거금을 빌려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방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난 5년간 제가 얼마나 고생하여 집안을 다시 일으켰는데 어찌 나라 돈을 빌려 개성으로 장사를 가시겠다고 하십니까? 답답하긴. 내가 지금 놀자고 돈을 빌렸는가? 5년 전 집안을 망친 일이 아직도 내 마음에 한으로 맺혀 있단 말이오. 이번에야말로 큰 물에서 제대로 장사를 해서 가문을 다시 일으켜 보이겠소. 분명히 가산에는 손대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써주시지 않았습니까? 어찌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나는 각서대로 집안 돈에는 손대지 않았소. 이 돈은 호조에서 빌린 것이니 엄밀히 말해 우리 집 돈이 아니지 않은가. 사내가 큰일을 하겠다는데 부인이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재수 없게 길을 막다니. 나는 오늘 바로 떠날 테니 그리 아시오. 선주는 아내의 애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돈을 품에 안은 채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지혜는 텅 빈 방 안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개성에 도착한 선주는 장사는 뒷전이고 오랜만에 맛보는 자유에 흠뻑 취했습니다. 번화가를 거닐던 그의 눈에 화려한 기방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기방으로 들어가던 한 여인이 그와 눈이 마주치자 살며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에 선준의 심장은 그대로 멎는 듯 했습니다. 혼잣말로 세상에 어찌 저런 미인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지나가던 선비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고 물었고 선비는 그녀가 바로 이 기방 최고의 기생인 월양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월양의 미소에 완전히 홀려버린 선주는 다음 날 바로 기방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 한양에서 오신 큰손이라는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저는 월양이라 하옵니다. 오늘 밤 나리의 시름을 잊게 해드리겠습니다. 월양의 교태와 아양의 선주는 넋을 잃었고 그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기방을 드나들며 그녀의 치맛자락만 쫓아다녔습니다. 월양아, 너처럼 곱고 재주 많은 여인이 이런 곳에만 있기에는 참으로 아깝구나. 차라리 내 첩이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리, 첩은 싫습니다. 다른 사람의 뒤에 서는 것은 제 성미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한양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너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것은 어떠냐? 너 하나만큼은 평생 호강시켜 줄 수 있다. 호호, 나리. 그 말씀이 진심이시라면 최소한 금비녀라도 하나 꽂아주시며 말씀하셔야 그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습니까? 선주는 월양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녀가 사달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주었고 개성에 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2,000냥은 전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선준의 돈이 바닥나자 월양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돌변했습니다. 이제 더는 기방 출입은 어려울 테니 이것으로 노잣돈이나 보태시오. 월양아, 이게 무슨 소리냐? 어제까지만 해도 평생을 함께하자 약속하지 않았는가? 기생집이란 본래 이런 곳인 줄도 몰랐단 말입니까? 돈 없는 손님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지요. 갈 곳이 없어진 선주는 결국 자존심을 버리고 월양에게 머슴살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월양아. 이 기방에서 물이라도 깃고 불이라도 떼게 해주게나. 머슴이 되려면 정식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아씨라고 불러야지. 어디서 반말이냐. 썩 꺼지지 못할까. 아씨. 춘심 아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거두어만 주십시오. 이 몸이 부서져라 일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한양 제1의 부자였던 이선주는 기방의 머슴으로 전락하여 누더기 옷을 입고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흐르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 선준의 소문은 한양에 있는 아내 지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혼잣말로 뭐라?
서방님께서 기방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계신다고? 이 무슨 망신이란 말인가? 지혜는 남편을 그곳에서 구해낼 방법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고심했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참판댁 아들 김민호가 평안감사로 부임하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혜는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평소 어머니처럼 따르던 참판댁 마님을 찾아가 자신의 사정을 눈물로 호소하며 아들인 김민호의 행차에 자신을 비장으로 동행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니, 아가. 여자의 몸으로 비장이라니,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냐? 잠시 후 지혜는 남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머리를 틀어 올리고 남자의 옷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젊은 사내였습니다. 명옥 씨의 정성에 감복했습니다. 그 용기와 지혜가 참으로 놀랍구려. 좋습니다. 제가 특별히 자리를 마련해 드릴 테니 어디 마음껏 뜻을 펼쳐보시오. 마침내 평양에 도착한 지혜는 비장의 신분으로 월양의 기방을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비장이 방문했다는 소식에 월양이 가장 먼저 달려나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귀하신 분이 친히 이곳까지 찾아주셨군요. 오늘 밤 이 월양이 나리를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화려한 술상이 들어오자 지혜는 일부러 입맛이 없다며 밖에서 심부름하는 머슴을 불러 남은 음식을 주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허름한 차림의 선준이 방으로 들어와 지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3년 만에 만나는 아내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남장 목소리 많이 야위었구나. 사양 말고 마음껏 먹어라. 나는 한양에서 새로 부임한 비장인데 너는 어쩌다 이곳에서 머슴이 되었느냐? 소인도 본디 한양 사람입니다. 이곳까지 오게 된 사정이야 어찌 한 번에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귀한 음식을 하사하시니 은혜가 만극하옵니다. 남편이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본 지혜는 눈물이 터져 나올까 봐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지혜는 포졸들을 시켜 남편 선준을 관하로 잡아오게 했습니다. 남장 목소리, 내 놈이 한양 계동에서 온 이선준이 맞느냐? 내 놈이 호조에서 큰돈을 빌리고 3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으니 당장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바른대로 고하라. 선준이 우물쭈물하자 지혜는 곤장 10대를 치라고 명했습니다. 곤장을 맞고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보며 지혜는 마음이 아팠지만 계획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으리. 그 돈은 제가 있던 기방의 월양이라는 기생에게 빠져 전부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소인이 달리 쓴 곳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명분을 얻은 지혜는 즉시 월양을 잡아오라고 명했습니다. 남장 목소리, 내 죄를 알겠느냐? 내가 나라의 돈인 줄 뻔히 알면서도 선준을 꿰어 돈을 갈취했으니 이는 국법을 어지럽힌 큰 죄라.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는 정당하게 술과 풍류를 팔고 그 대가를 받은 것뿐입니다. 남장 목소리,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봐라, 저 기생에게 곤장 50대를 매우 쳐라. 나으리. 잘못했습니다. 나라의 돈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선준에게 받은 돈을 모두 바치겠으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남장 목소리, 내가 죄를 뉘우치니 목숨은 살려주겠다. 다만 반성의 의미로 내가 갈취한 돈의 2배인 4,000냥을 내놓아라. 월양에게서 돈을 받아내기로 한 지혜는 선준에게 그 돈을 직접 받아 한양으로 돌아오라고 명하고는 먼저 길을 떠났습니다. 보름 후 선준이 한양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치 큰 성공을 거두고 돌아온 것처럼 의기양양했습니다. 부인. 내가 지난 3년간 평양에서 얼마나 큰 돈을 벌어왔는지 아시오. 당신이 5년간 모은 돈의 갑절은 좋게 넘을 것이오. 네, 뭐라 했소. 나같이 큰 인물은 평생 주색 잡기를 해도 결국 성공할 팔자라고 하지 않았소. 선준의 거만한 태도에 어이가 없었지만 지혜는 말없이 술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다시 비장의 옷으로 갈아입고 사랑채에 있는 선준을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나리. 어찌 이 밤중에 여기까지 찾아오셨습니까? 황공하기 짝이 없습니다. 남장 목소리, 허허, 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들렀다. 그나저나 내 부인은 어디 갔느냐? 내게 인사도 시키지 않고. 그게 공교롭게도 제 부인이 친정에 가고 집에 없습니다. 아마 제가 돌아온다는 기별을 못 받아 외로웠나 봅니다. 지혜는 핑계를 대는 남편을 보며 애써 웃음을 참고 말을 이었습니다. 남장 목소리, 그리하였느냐? 그나저나 그때 관아에서 맞은 곤장 자리는 괜찮으냐? 많이 아팠느냐? 아닙니다, 나리. 그 곤장은 나리께서 제게 내리신 상과 같은 것인데 어찌 아프다 하겠습니까? 다 소인을 구해주시려는 나리의 은혜지요. 그 순간 지혜는 비장의 옷을 훌훌 벗어던졌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이 평양의 비장이 아니라 아내 지혜라는 사실을 깨달은 선주는 귀신이라도 본 듯 벌벌 떨었습니다. 부인.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나리가 바로 당신이었다니. 서방님을 구하기 위해 남장을 하고 평양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방의 엉덩이를 때렸다고 저를 원망하십니까? 방금 전까지 그 곤장이 다 은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 사내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십니까? 아내의 말에 선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인.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소. 당신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는데 나는 그 속도 모르고 또다시 헛된 생각만 했으니 내가 정말 잘못했소.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날 밤 선주는 아내의 앞에서 비로소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지난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다음 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선주는 주색잡기를 모두 끊고 아내와 함께 힘을 합쳐 성실하게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이후 그들의 집안에는 다시는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고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